첫 번째 한 랭킹은 멈춰야 산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 기록을 깨고 있는데요. 어제 코로나 상황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달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최다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현재 12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만 지난 7일 1275명, 지난 8일 1316명, 그리고 어제 1378명으로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확산세를 유지할 경우 이달 말에는 하루 최대 2,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말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같이 확진자가 최고 기록을 세우자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는 최고 수위의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하동대 기자,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그러니까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이 모일 수 있지만 예.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3명 이상 만약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같은 가족, 같은 한 식구가 아니라면은 설령 같이 친척이라도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살던 가족이라도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결혼식에서는 49명 양쪽 가족, 양가 가족 다 합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있는 직원까지 합치더라도 49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상태고요. 택시를 만약에 타고 간다 그러더라도 3명 이상은 오후 6시 이후에는 탈 수가 없습니다. 아, 택시 탑승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뿐만 아니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온라인 이제 강의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비대면으로, 즉,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 보는 것은 이제 안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피트니스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체육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은 겨루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하는 운동 자체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 그러더라도 시속 6km 이상 안 되고 달리기도 시속 6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만약에 춤을 배우고 싶은데 자기가 춤을 추러 갔다 그러더라도 박자가 1분에 120박자 이상 되는 격렬한 운동은 하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가온 여름 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곧 여름 휴가철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차 대유행의 원인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백신도 무력화하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이 주도해서 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백신 수급 상황도 비상인 게 현실이긴 합니다. 교수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가 대유행을 불러왔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20, 30대는 아직 접종을 못했잖아요. 네. 백신 접종을 못한 상태 그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델타 변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들어온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산세가 일반 그전에 초기의 바이러스보다 1.4배, 1.5배 정도 높아요. 빠르게 확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계심을 푼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부 입장에서 방역 당국이 백신이 확산되고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바꾸면서 일정 부분 좀 경계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경계심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경계심을 갖고 계속 좀 그 개인 방역 이걸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정부나 방역 당국이 백신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게 일정 부분도 작용을 했을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정부가 K방역을 두고 자화자찬을 하면 어김없이 대유행이 찾아왔다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대통령은 소비 쿠폰 등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네, 류지아 변호사님. 네. 조금 전 저희가 4차 대유행의 원인도 한번 살펴봤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냥 안일하게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 비판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오판한 게 이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몇 가지만 굵직한 것만 꼽아봐도요. 예. 작년 말에 그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백신은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가격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 도입이 좀 미뤄진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올해 2월 15일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한 자율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다라고 선포했어요. 예. 근데 자율방역으로 전환은 한 번도 사실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 4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청와대 김호란 방역기획관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는데도 임명 강행했고 이번에는 2차 추경에 소비 진작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건데 국민이 이제 세금을 주면서 청와대나 그 정부의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오판하라고 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오판 없이 제대로 방역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이틀 뒤면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없겠어요? 많죠. 저희는 이제 11일 날에 수고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8일 날에서부터 완화가 된다 해서 예약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강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다 예약이 취소되고 물건을 많이 해놨죠? 날씨는 덥죠? 다 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난감하고 너무 속상하고 대책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대책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종업원을 6명을 데리고 하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2명 갖고도 급여를 제때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들 피부에 와닿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밖에 더 바랄 게 없네요. 네, 하기자 지금 자영업자 목소리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사실 지난 주말 바로 이 시간대쯤에 서울 종로 도심에서 왜 민노총이 한 8,0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집회는 왜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사적 모임 3인 이상 금지를 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자영업자들로서는 이번에 4차 유행까지 정말 좀 특히 한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좀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사람도 새로 고용하고 또 시설도 늘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기대를 하다가 갑자기 2차에서 4차까지 최고조 단계까지 이제 올리니까 진짜 많은 그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민노총 집회는 못 막고 우리만 이렇게 강하게 막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민노총 집회를 못 막은 것이 정부가 안 막아서 못 막은 건 아니고 예. 그걸 여러 번 국무총리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민노총이 강행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은 좀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부터 2차 유행,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까지 모두 정부의 책임이었거든요. 1차 때는 정부가 중국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는 바람에 1차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차 때는
7, 8월 작년 이제 여름 때죠. 그때 휴가철이 되니까 풀어주려고 정부에서 미리 마치 풀어줘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영화관에도 가야 된다고 무슨 티켓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쿠폰 정책을 폈었죠. 그거 하다가 결국 2차 대유행을 맞았어요. 그리고 진짜 지난해 말에 있었던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있었던 3차 대유행은 대통령께서 10월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 될 것 같다 하면서 완화시켜 주려고 하다가 본 거. 이번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대응에서는요. 전문가들은 뭐라 하겠냐면 지금 현재 여러 한 500명에서 700명까지 쭉 나올 때 전문가들이 뭐라 했냐. 무증상 환자가 30%까지 됐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데도 한번 받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30%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역 감염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걸렸는가, 코로나를 걸렸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감염자들이 30~4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걸리면 경미한 곳에 생활 센터에 가게 되는데 그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 이상까지 차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7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계속된다면은 2, 3일 내로 꽉 찬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것들 무시하고 또 델타 변이가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강화를 했어야 될 판에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오히려 완화를 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국민들도 그러면 이제 풀어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상태에서 왔다는 게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동대 기자가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난해 8월 2차 대유행 때는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대유행 직전에는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이 두 집회를 두고 정부 대응에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8월 당시와 이달 5일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번에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보수단체 집회 때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롭게 비판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표현은 없었다. 그래서 좀 수위가 다른 것 아니냐, 양쪽 대응 수위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민노총 같은 경우도 아까 하정덕 잠깐 얘기했지만 총리가 가서 직접 그 민노총에 가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미다 막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종로상가로 옮겨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민노총의 집회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식으로 집회를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근데 정부의 대응이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안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찰들도 그랬고 정부도 그랬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정부의 요청에도 듣지도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또 경찰과 함께 저 불법 집회한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하잖아요. 채집한 거. 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벌 법계를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기에는 여야도 없고 정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념이 중요합니까? 저는 국민적 어려움을 만드는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되게 아주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의 그 온도차는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물론 정부가 뭐 민노총 거는 뭐 그냥 안 맞고 뭐 그다음에 야당 거는 뭐 또 보수 집회는 세게 맞고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방역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곧 경선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때 좀 우리가 좀 잘 방역을 해서 K방역 그동안 많이 자랑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완화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다가 선진국이 지금 어느 정도 백신을 50%, 60%까지 이제 2차까지 완료한 상태니까 거기는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들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잘한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은요, 지금 현재 1차는 60% 맞았고 2차까지도 40%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 영국은 80% 이상이 1차 맞고 2차도 60% 이상 맞았어요. 우리나라요? 1차가 30% 약간 넘었는데 2차까지 맞은 사람은 10%뿐이 안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이 90%는 여전히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야 되는 상태이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가 다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가 백신을 생산하니까 언제든지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자기가 맞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국민이 다 맞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부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언제 완화하고 언제 강화해야 될 줄 잘 정부가 일반 전문가들하고 정부를 많이 비판하는 전문가일자로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예상액이 너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이 10조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소비 쿠폰, 그러니까 소비를 활성화하는 예산까지 하면 12조 4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면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7월부터 9월까지 손실보상 6천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기존 피해 지원 3조 2,500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한 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명당, 한 곳당 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인데요. 류지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건데 이 정부의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에 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걸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만다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상은 지원과 다릅니다. 보상은 법적으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예. 우리 헌법 23조 3항에는 국가가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내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헌법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수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은 한 번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법이 이제 처음 통과가 돼서 이제 앞으로 그것도 이제 소급 적용은 제외됐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비로소 법적 의무를 지게 됐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해주는 게 의무고 재난지원은 시혜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지금 반영이 돼서 2차 추경에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는 10조를 배정해놓고 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는 7, 8, 9월 총 6천억밖에 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당장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예. 이거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감소된 매출액과 뭐 비용 이런 걸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두텁고 신속한 금융지원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그걸 변제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신속하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의 의무다 이런 지적을 류 변호사가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그런 만평을 게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평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평 내용에 서울 시민 여러분, 취임 3개월 서울시 코로나가 폭증했다 이런 문구와 함께 오세훈 시장이 저는 방역을 풀 테니 정부는 방역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종대 기자, 그러니까 마치 저 만평을 보면 오세훈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시에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 이달부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제동을 건 게 오히려 단체장들이잖아요. 수도권의 단체장들이 오히려 제동을 걸고 기존 4인을 유지했던 건데
저 만평 내용을 올린 의미가 뭘까요? 아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머릿속에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도권에 있는 그 지자체단, 단체장들이 이게 코로나 방역에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원래는 수도권 인구가 한 50%고 지방 인구가 50%예요. 그러니까 50대 50 발생하면 비율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는 계속 늘어서 현재 82%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도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이 인구가 밀집 지역이어서 그런 거고 선진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고 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은 정부가 완화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아니다.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하고 오히려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세훈 예. 시장도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자기는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도 그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자기의 편견으로 그냥 거기에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하종대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더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